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뭐 유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또 저희 CEC 채널에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쟁 날짜를 예측을 하는 이제 그 신공을 미국이 보여줬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공수표였죠. 네. 그래서 16일 날 공격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푸틴은 반대로 군대를 뺐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국의 예측을 물먹이기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역시나 이제 푸틴이 북극곰 얘기를 하지만 이 수가 보통이 아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많은 언론들 종에서는 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쪽을 침공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시진핑은 대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대만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단계 전쟁으로 끝나버리면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든 뭐든 단발성에 끝나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오래 이제 끌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이건 세계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하고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미국이 그런 예측 잘하는데 언제 공격할 거다고 하는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대변인, 국무장관, 얘기를, 나팔을 불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팔이 그냥 나팔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랬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물론 도발은 이제 푸틴이 했지만, 미국은 그 도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바이든의 지지, 이런 것들, 이것을 좀 높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깊이 내재가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저거 전쟁 터졌다고 그러면 그게 푸틴이 도발한 거지만 미국이 못 막았다고 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막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대포를 좀 쏜 거죠. 그래서 2월 16일 날 얘들이 공격할 거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쟁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막은 것이 푸틴의 결단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이제 힘이고 외교력이었다. 이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지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랬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그냥 작은 지역 분쟁 정도로 생각했는데 미국이 군대를 직결시키고 유럽의 국가들한테 독려를 하고 그거는 아프간 사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정반대네요. 그렇죠. 시기적 차이도 많지 그렇죠.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자라보고 놀란 놈 소똥 보도 놀란다고 지금 아프간 사태 때 미국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뤄봤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2의 이제 아프간이 되면 이거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2021년 4월에 이제 아프간 철수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프간 철수에 있어서도 요게 왜 했냐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지만 아프간의 꼴이 와칸회랑 요게 지금 중국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간의 독립이 이제 중국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하여간에
이것이 이제 뭐 총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헛발질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푸틴이 이거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고 설도 있지만 핵심은 에너지를 무기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13만 명의 군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집결을 시켰고, 나토 뭐 이쪽은 뭐 5천 명, 8천 명 뭐 미군하고 이렇게 집결을 시켜서 절대적인 군사력의 숫자에서 보면 러시아가 월등히 더 세요. 네. 더 많이 갖다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 군대만 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전자전, 뭐 항공전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벨라루스에도 러시아 군대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사력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네. 게임이 안 되는, 지금 파란 색깔이 러시아고 노란 색깔이 우크라이나인데, 뭐 장갑차 정도가 뭐 3만 대, 1만 대 정도지 나머지에서는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붙었다 그러면 이건 판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오른쪽 차트를 살짝 보면은 13만 명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지금 중요한데, 벨라루스 여기에 지금 이름은 이제 합동 군사 훈련 한다고 여기다가 군대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요 국경 지역에서는 자기네 국경이니까 거기다가 배치를 했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밑에 이제 크림반도, 그 우크라이나의 밑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처럼 요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온 거기는 이제 이 러시아한테 병합이 됐죠. 그래서 요 지역에다가 요렇게 갖다 박아놨어요. 근데 거기 아주 재미난 것은 친러 반군 지역이라는 게 거기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아주 묘한 게, 요 지역은 주로 이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친러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조그만한 뭐 도시들 정도가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연방으로 남아 있거나 요게 아니고 나토에 가입을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붙겠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토의 가입 조건에 보면 분쟁 지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친러 반군 지역, 네. 여기는 러시아가 뒤로 이제 돈 대주고 뭐 병력 도와줘가지고 여기가 분쟁 지역이에요. 아, 그럼 가입 조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도 그래서 요거를 계속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그럼 이 지역을 독립시켜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완전 친러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되는 거죠. 네. 땅 따먹기가 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게 푸틴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푸틴이 지원하고 분쟁을 만들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잘한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크림반도에서 재미를 봐서 곰이, 새끼곰 한 마리 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를 요거를 푸틴이 먹었는데, 어디 있냐면 지도로 보시면 바로 왼쪽 차트에 그 흑해의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반도가 있어요. 요게 바로 크림반도고, 근데 요 지역을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좀 복잡한, 인종적으로 보면 이 서북 쪽으로는 이제 유럽계 쪽이지만 이쪽 그 남서쪽은 러시아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이제 두 개가 사실은 갈라져 있고, 요 크림반도가 흑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요거를 이제 2013년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유럽하고 뭐 하다가 이제 잘 안 됐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제 2014년에 이 푸틴이 요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러시아계 사람들이니까 이 독립만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투표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한테 붙겠다. 그렇게 붙어가지고 서방 국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아주 깨끗이 먹었죠. 이때는 비교적 스무스하게. 그렇죠.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방은 뭐 난리를 쳤고 경제 제재하고 난리를 쳤지만, 네. 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 사람이니까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요걸 하나 먹은 거죠. 그래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푸틴은 이번에 13만 명의 군대를 갖고서 엄청난 돈을 버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아,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크리미아 반도에서 크림반도에서 이제 러시아가 하나 재미를 봤지만 이번에는 천연가스를 가지고서 이제 떼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13만 명의 군대를 포위함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석유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기름값 92불 뭐 예측치는 150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전 세계 3대 산유국이 러시아예요. 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갔을 때 중동도 수혜를 보지만 러시아가 수혜를 엄청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푸틴은 대포 한 발 안 쏘고 수천억을 이게 기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떼돈을 버는 거죠. 배치나 해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제 장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사람들이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 쪽에 붙겠다고 그러면 일치 단결 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와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정도가 이제 푸틴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하지. 근데 지금 유럽의 지금 최고의 맹주는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은 조용한가요? 그 독일은 신호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관망자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그게 그런 얘기 있던데 마크롱이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것도 당연히 예. 있죠. 근데 이제 그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주요 국가의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보면 독일이 천연가스, 석유의 40% 가까이를 독일이 러시아에 의존해요. 네. 폴란드 90%, 헝가리 70%, 체코 65, 70.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러시아의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이 유럽 지역의 난방을 책임을 져요. 이게 좀 아무래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송유관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겨울에 춥잖아요. 네. 근데 푸틴이 이 무기를 대포를 쏘는 게 아니라 송유관 잠가버릴래, 네. 가스관 잠가버릴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40%가 난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죽게 지내야 되는 거죠. 뭐 이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뭐 이쪽은 이게 60%, 90%니까 얼어 죽는 거죠. 뭐. 가뜩이나 추운데. 그러니까 네. 이제 푸틴한테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 볼모로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럽으로 가는 이 주요 가스 공급망이 이게 전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요.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다 공급망이거든요, 송유관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그렇습니다. 한두 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석유하고 가스의 30에서 35%를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23%밖에 그 의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이제 좀 약한 거죠. 근데 독일이나 뭐 이런 데들은 비중이 크니까 네. 이제 러시아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하여간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저 위로 바다를 통해서 오든지 육지를 통해서 오든지 이게 거미줄처럼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푸틴이 결국은 이제 그 힘을 쓴 이유고, 또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에너지가 모자라 가지고 이제 노스 스트림 북쪽으로 이제 가스관을 그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공급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뭐 북한이 말 잘 안 들으면 이제 중국이 그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잠가버리면 말을 듣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무기화한 것은 전략은 아주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럽이 그 추위에 떠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마크롱하고 이제 푸틴하고 회담하는 겁니다. 거의 4m 가까운 탁자를 높이 두고 회담하는데 4m면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들릴지 모르겠어요. 전형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이긴 한데 네. 또 다른 얘기는 이 마크롱이 그 PCR 검사를 거부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자기 유전자 정보가 이 소련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그런 이제 신체 정보, 네. 예. 그래서 이제 4m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멀리 보고서 얘기를 이제 갑자기 어떻게 이런 탁자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쓰는 탁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뭐 이 폴란드, 발트 삼국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요런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리더십 요거를 이제 강화시키고 싶은 목적이 굉장히 강하고 네. 이 문제를 스무드하게 해결하게 되면 바이든의 지지율, 그럼 중간 선거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토 가입을 막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나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 지역이 있으면 가입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사주한 그 지역의 분쟁 때문에 이것이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군대를 갖고서 포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켜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앞두고 나서 마크롱이 이제 정치적인 쇼업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코멘트가 전혀 없어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예.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랑 최근에 많이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지지 발언을 할 만도 한데. 근데 그런 코멘트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재미난 것은 그게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정상회담 하면서 날 잡아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죠.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밤에 살짝 가가지고 정광석차처럼 공격해야 이기는 것이지. 일단 치고 선전포고 나중에 하고. 그렇죠. 근데 날짜에 언제 하겠다 하는 건 완전 넌센스인데, 네. 뭐 16일에 공격하겠다고 했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네. 회담할 때 당연히 이제 푸틴이 이제 우리는 그 침공할 생각이 없다는 걸 밝힌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재미난 것은 미국 대사관하고 중국 대사관이에요. 네.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철수해라, 옮겨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거기에 대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인원 이동이 있거나 뭐 출국하라거나 피난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대로 업무를 유지를 했어요. 뭔가 정보를 알고 있나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러면 네. 누구한테 맨 먼저 우리가 침공한다는 걸 알려줄 거냐 그러면 그러네요. 그거는 최우방한테 먼저 가르쳐 줄 그럴 수 거잖아요. 있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은 알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가 16일날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대사관으로 판단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언론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CC 채널에서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서방의 많은 예측들, 뭐 카더라 정신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것에 자극받아서 대만을 이제 침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됐지만, 뭐 지난번에 우리가 대만은 뭐 이게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대만하고 중국은 거리가 13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대치하고 자치고 할 것도 없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거의 붙어 있다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결론을 얘기 드리면 택도 없는 얘기다. 지금 그 푸틴에 있어서 아프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네. 이게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우크라이나는 이것은 미국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저게 미국이 직접적인 뭐 위해를 가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은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기름값하고 가스값이 올라가면 미국도 수혜자예요. 셰일가스, 세일 석유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면 미국이 당연히 개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기 팔아먹는 거죠. 그런 이점이 이제 분명히 있었는데. 국가시를 따졌을 때 득이 좀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만을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은 그런 차원이 다르죠. 반도체 때문에. 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도체 잠깐 SMIC 봤지만
전 세계 고성능 반도체의 거의 50% 가까운 것을 대만의 TSMC가 파운드를 해줘요. 근데 그것에 TSMC의 고객의 65%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그 지도 보시면 요게 TSMC 공장인데 네. 신주 공장, 타이중, 타이난 이게 북, 중, 남 세 군데의 TSMC 공장인데 이게 폭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애플이든지 뭐 AMD든지 전부 이것은 이게 생산이 올 스톱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 TSMC의 공장의 파괴는 미국 IT 산업 인프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 절대 자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미국의 생각하고 대만에 대한 생각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에 대한 차이는 미국 변수의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도 함부로 이것이 공격하거나 이럴 수도 없지만 네. 미국이 절대 잘 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지금 3나노짜리, 4나노짜리 이 반도체 이 팹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은 이제 4나노짜리를 하는데 최근에 이 삼성도 자체 핸드폰에 이번에 4나노짜리를 자기 걸 못 쓴다는 거죠. 네. 퀄컴 거 쓴다는 이유가 이게 4나노의 수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그 S22 최근에 광고 막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삼성의 그 칩이 아니고 퀄컴 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건데 삼성마저도 헤매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폭격받았다고 그러면 뭐 미국의 통신산업 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푸틴이 뭐 최근에는 철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주가가 올랐지만 또 뭐 오늘 나온 얘기는 푸틴이 오히려 또 군대를 더 늘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쨌거나 뉴스 보고 막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푸틴은 왜 철군을 안 하냐 전쟁 안 한다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일일 석유 생산량으로 보면 3위예요. 1,050만 배럴. 근데 지금 가격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1.54달러인데 어제 기준으로 석유가 이게 150달러가 되면 이거 그 60달러니까 이게 거의 66%의 이 가격 상승이잖아요. 네. 그럼 가만 앉아 가지고 66%를 먹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군대라는 건 뭐 모스크바에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있으나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철군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 벌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러면 또 이게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요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담이. 미국의 협상력을 상대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니켈이에요. 러시아가 이게 전 세계 히토류 생산 3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 양세 만들 때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NCM 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거의 전 세계 한 40% 매장량이 러시아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니켈 가격인데 일직선상으로 12월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쭉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이게 푸틴은 돈을 버는 거죠. 원유에서 먹고 니켈에서 먹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 철군 안 하는 거고 또 셰일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많냐 그러면 매장량으로 보면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뭐 이런 순서예요. 셰일 오일. 네. 이 가스는 중국,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인데 셰일 오일은 러시아가 매장량이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천연자원을 보더라도 지금 그 니켈 같은 경우 1등, 알루미늄 세계 2등, 뭐 다이아몬드 2등,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땅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수혜자가 이게 러시아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셰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잘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걸 채굴하는 방법이 수압 파쇄법이 돼야 되고 이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된 거 새로운 공법이 만약에 나오면 물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쉽게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보자면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미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나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화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푸틴이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위협만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석유나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오히려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것보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이제 기업들의 코스트 푸시온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킴으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 크게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호사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한다. 이것은 조금 이제 논리에 비하기 너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소리다.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주요 각국의 입장에 따른 예상도 해봤고 또한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함께 엮어서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